바람이 불어도 막 아이가 무서워서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발에 예를 들어서 수술 같은 게 달려있으면 그게 떨어질까봐 못 걸어. 그러니까 안내방송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연말에 잃어버릴까봐 미아 포스터를 본 다음부터는 막 불이 날까봐 걱정하던 아이도 있었고, 뭐 미용실을 무서워하는 아이들. 홍수가 나지 않았다, 너의 신발에서 수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소리가 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방법이, 그러니까 불안도 불안이지만 그 불안함을 안정감 있게 부모님이 이끌어주면서 아이를 안정을 시키려면 기댈 수 있는 언덕이어야 되는데,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적인 부모님들이 예민한 기질, 불안이 높은 아이들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불안이 높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시죠? 그 정도가 일반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과하게 예민하다, 지나치게 경계한다, 이런 거. 그래서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나치게 경계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일단 검사를 해보거나 꼭 그러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불안을 크게 느낀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안한 아이, 불안이 높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좀 왜 이럴까 한번 하나씩 찾아볼 건데, 나로 한번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나요? 나는, 어른이 된 나는, 지금의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아이에 관한 것 같아요. 아이가 갑자기 뭐 잃어버릴까봐 이런 생각. 그래서 뭐 새로운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 뭐 학교를 갔다든지 이랬을 때 뭔가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막연하게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했을 때 이제 혼자 뭔가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잘 해나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은 너무 막 불안해지고 그렇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새로운 환경에서 좀 많이 불안하다, 예상하고 있던 일들이 틀어졌을 때, 그쵸?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네. 계획대로 다 비슷한 거, 지금 보현님하고 DK 김님하고 IJ 권님도 다 나의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될 때래. 그거 지금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뭐 시간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을 때, 연락이 안 될 때, 저도 비슷해요, 이런 거. 갑작스러운 큰 소음도 우리 어른들 중에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음, 발표하기 전에 강박도 있고, 아이에 대한 불안. 제일 많은 게 지금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가 지금 일단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죠. 우리는 그래도 좀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윗집에서 무슨 쿵쿵쿵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랄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소리에 민감하고, 근데 뭐 위에서 공사하는 거 소리가 싫어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인테리어를 하나 보네? 아니까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그 소리가 뭔지 모르면 불안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내가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들도 너무 많고요. 뭐 아까 우리 한 어머니께서 그 발레에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나는 스트레칭 못했다고, 그 얘기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화장실을 가는 동안 이 스트레칭이 끝날 수도 있고 내가 일부분의 어떤 거는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스트레칭이 하고 싶을 뿐이고, 나는 발레를 좋아하고, 나는 그냥 지금 쉬가 마려서 화장실 간 거고, 그냥 각각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러면 이제 짜증이 나고,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내 루틴에서 벗어날 때, 약속 시간 촉박할 때, 집이 어질러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성인의 관점에서 쭉쭉쭉쭉 적어주신 거를 우리 아이한테 적용해 보세요.
비슷하거든요. 아까 아이랑 연락이 안 될 때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했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이집에 있는데 나는 엄마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잖아요. 엄마가 가버리는데 내가 새로운 환경에 학교에 아까 새 학기가 되면 아이가 불안해서 밥도 못 먹는다고 하는데 그 환경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우리 엄마에게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한테 휴대폰이라도 쥐어주면서 뭐 좀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있고 학교에서 애가 어딘가를 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아이는 좀 많이 불안하겠죠. 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어린이집이 여긴 어디야 나는 누구야 막 이런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한 것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많죠. 지금 아까 예상했던 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아이의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루 중에서. 아, 내가 좀 놀려고 하는데 예, 엄마가 갑자기 태클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하고 이런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 세상이 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되게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상대가 나한테 실망한 것 같을 때 이럴 때도 있고 아까 또 새로운 환경 발표하기 전에 두렵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 소리가 뭐가 무섭다 그래. 어린이집 학교 다 가는 건데 우리 애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는 경험했던 거라서 작게 보여지는 건데요. 아이가 보는 세상은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느끼는 거 어쩌면 나도 다 느끼고 있는 거다. 내가 연령이 높아지고 어른이 돼서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 아이가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어쩌면 동일하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불안해질 때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를 찾아가서 수다를 떨어. 그러면 없어질까요, 불안이? 뭐 산책하거나 운동하려고 한다. 정리전돈한다. 노래한다. 이거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좀 불안이 그 순간에는 좀 낮아지겠죠. 그쵸? 그런데 그냥 회피하는 거. 예, 이거는 불안을 낮추기가 어렵죠. 그 순간에 있더라도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 불안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에이, 이거 그거 별거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엄마랑 저쪽으로 가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을 시키는 방법은 아이의 불안을 오히려 높일 수 있고요.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수다 떨어도 계속 신경이 쓰이죠. 네. 예상대로 안 될까봐 대비책을 미리 세워둔다. 이런 거는 그 문제에 직면해서 대안을 만드는 거니까 예, 선택지가 많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낮출 수 없지만 불안함이 올라왔을 때 그걸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이 없을 때도 좀 스스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부모님들도 직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음.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내가 막 불안해하는 게 있어. 내가 계획대로 안 될까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금 전문가와 이야기를 한다. 친한 친구와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확실히 100%야. 그런 일은 안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다가 어디다 돈을 넣어놨는데 그게 막 떨어질까 뭐 어쩔까 막 나는 올라갈 거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게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쵸? 막 불안한데 친구랑 수다 떤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집에 와서 다시 막 컴퓨터를 보고 막 이 계좌를 확인하면은 막 이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는데 친구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정보에 막 확실해. 그러면서 막 근거를 보여줘. 이게 왜 안 떨어지는지. 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불안이. 그래도 조금 네, 낮아지겠죠. 잡히겠죠. 어? 내가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이랑 나랑 연락이 안 될까봐 불안한데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시간대별로 우리한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시켜 준다면 어떨까요? 그 불안함이 없어지겠죠. 네. 그게 또 반복되면은
아이가 여기에서 잘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보가 나에게 확실하게 이제 믿음을 준다면 불안함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여러 이제 사례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저도 상담하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예민한 아이들을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그 예민한 아이들이 이제 불안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우리 젤리가 3살 때부터 이제 한 20개월, 22개월 이때부터 블로그에 아이 육아하는 내용들을 올리고 나의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진짜 제 현실 육아를 다 오픈을 한 거죠. 나도 오늘 이런 일이 생길지 나는 모르는 그런 이슈들이 막 빵빵빵 터지니까. 그리고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네이버 부모 아이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맘키즈 네이버 맘키즈였어요. 네이버 맘키즈 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항상 올려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 주제에 대한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이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예민한 기질에 대한 글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코칭을 할 때도 10%라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저한테는 엄청 많이 이제 거의 한 10명이면 한 7명 진짜 정도는 다 그런 예민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찾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례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됐는데 뭐 인사 안 하고 불안해서 낯가려서 뭐 놀이터에서 아이가 얼음이 되고 뭐 낯빛이 바뀌고 이런 경우는 뭐 흔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랑 헤어질 때 분리불안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이제 경우들이 뭐냐면 아이가 이제 자연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이제 밖에 못 나가고 홍수가 날까봐 못 나가고 이게 지금 한 아이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홍수가 나는 그 어떤 그런 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는 날 바깥에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들어가자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폭풍 우 막 이런 태풍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알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도 막 아이가 무서워서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예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시각적으로도 예민한 아이니까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뭐 신발에 예를 들어서 수술 같은 게 달려 있으면 그게 떨어질까봐 못 걸어. 예. 이게 모양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망가질까봐 엄마가 그래서 아이를 좀 이렇게 손톱도 뜯고 이래서 이거를 좀 고쳐주려고 손톱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꾸며줘도 이거를 떨어질까봐 다른 거를 못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촉각이 예민해서 신발 이제 근데 신발이 너무 딱 맞고 이러면은 아파서 아이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수용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는 거죠, 아이가. 발이 아플까봐. 그래서 7살이었는데 계속 이제 업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부터 뭐 식사 관련해서도 너무 이제 많고,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그런 불안한 아이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불안의 이유가 기질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감각에 예민한 아이들이 특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감각에 예민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지? 왜 이렇게 벌레는 좀 나한테 다가올 것처럼 저렇게 기어가지?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아이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그다음에 환경에 기질도 감각의 예민함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환경에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환경에도 그렇고 사람에도 그렇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불안함이 높아지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인사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인사 얘기가 굉장히 지금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예의로 접근하면 안 돼요. 네. 물론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하니까 이거를 예의로 접근하게 되고 어느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과거를 돌아가 보면은 인사가 굉장히 불편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지적만 받거나 또는 그냥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이제 학령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의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인사를 하면은 인사가 뭐예요? 고개도 숙여야 되지, 말도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그 불안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데, 내가 어렵게 하면 어떤 반응이 와요? 상대방에게 나를 만지거나 나에게 막 가까이 다가오거나 이렇게 싫은 자극들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인사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기질적인 요인들이 아이들을 이제 특히 더 불안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기질만 불안함을 높이는 건 아닙니다. 예,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환경적인 거 이제 경험이죠, 경험.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린이집에 깜깜해질 때까지 나를 안 데려오는 그런 경험. 예,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잘 적응했던 아이도 분리불안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네. 뭐 화장실에 내가 혼자 있었던 경험, 이런 거. 이런 환경적인 요인, 경험에 의해서도 아이가 불안함이 높아집니다. 지금 뭐 지진이 무서워요, 뭐 태풍이 칠까봐, 홍수가 날까봐 무서워요, 이런 것들도 아이가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고 뭔가 알게 됐을 때 그걸 경험해서 나타나는 불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혼자 갇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못한 아이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들이 어떤 기질적인 요인에 의한 건지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또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가 왜곡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말 자국이 생기는 것도 싫어한다. 피부에 옷 자국이 생기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 피부는 그냥 매끄러운 게 나의 기본인데 여기에 자국이 생기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감각적인 예민함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거절당할까봐 무서워하고 불안한다. 이거는 이제 기질적인 것보다도 어떤 경험? 거절당한 경험이 좀 우선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기질과 환경이 조합되기도 하겠죠. 나는 낯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한데 내가 불편해도 좀 용기를 내서 뭔가 친구한테 같이 놀이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거절로 다가왔을 때 아이가 더 그다음부터는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야, 싫어라는 말을 상대방이 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거절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거나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아이들은 그런 불쾌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게 화로 아니면은 울음으로, 두려움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쪽으로 같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거절당하는 게.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세분화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도 있어요. 내가 지금 친구가 같이 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속상한 거지, 그쵸? 속상한 건데 그걸 아이가 무섭다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정말 두려워지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좀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이에게 얘기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장난감을 한 곳에 모아둔다. 아이 입장에선 배열해 놓는 것 같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쌓아두는 것 같고, 그리고는 치우지 못하게 한다. 네, 네, 이거는 훈육으로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놓아뒀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도록 놓아둔 그런 경험. 이제 훈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게 기본값이 된 거거든요. 내가 장난감을 쌓아두는 게 기본값이에요. 제 영상 중에 훈육의 기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 기본이 무너질 때 또 아이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본을 너무 높게 잡고 있으면요, 다 그게 훈육 상황이 되고 다 갈등 상황이 돼요. 놀이터에서 2시간 노는 게 기본이면은 1시간 놀아야 될 때 아이들이 불안해지고 그게 갈등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아이를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눈 떠서 엄마가 없으면 맨날 엄마를 찾는다. 이런 거는 경험인 거죠. 눈 떴을 때 엄마가 없을 때 그 감정이 아이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엄마가 왔더라도 그게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없어도 자다가도 엄마가 잠깐 일어나도 아이가 바로 밤에 깬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머리 감는 거 힘들어하고 소리 민감한, 이거는 기질입니다.
층간소음 이런 거. 층간소음도 물론 이제 너무 큰 소리가 나서 아이가 더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소리에 민감하고 머리 감는 거 이런 거는 좀 감각에 예민한 기질인 것 같아요. 문화센터 가면 딱 붙어있고 이런 것들은 다 기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연희 님이 딱 얘기해 주셨는데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면 안정감을 느끼게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아이가 성공의 경험도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과한 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생기거든요. 안정감만 주게끔 하다 보면 그 순간을 우리가 알고 그 시점에는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얘기했었던 어떤 그 원인 중에서 좀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감각이 너무 예민하거나 또는 너무 이제 둔감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치료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또 기질적인 게 아닌 어떤 환경적인 거, 뭐 주 양육자와의 분리로 인해서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이제 또 부모님이랑 계속 생활을 해나가는 안에서 양육 태도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육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불안한 아이들은 안정감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아까 어른들도 불안할 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불안함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불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티에 보면은 미리 보면은 좋은 영상을 안내를 해놨어요. 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안내하고 대안 주고 신뢰감 높이기라고 제가 3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신뢰감 높이기는 오늘은 제가 따로 빼서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안정감 주는 게 첫 번째가 안내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왜 생긴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감각이 예민해서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라면 이 소리가 왜 나는 건지 지금 뭐 홍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한다, 불안해한다 그러면 홍수라는 건 왜 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건데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진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진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건 항상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뭐 안전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더 불안해지겠죠.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런 사실관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불안을 낮추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의 불안은 대부분 사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아까 제가 몇 가지 그 사례를 들었었죠. 비가 와서 홍수가 날까봐 걱정해서 외출을 못하는 아이한테 썼었던 방법은 뭐냐면 이제 길을 다니면서 하수구를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댐 이런 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비가 내렸을 때도 물이 홍수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장치들이다. 그리고 비가 오면 여기 있는 구멍들로 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집이 넘치지 않는다. 예전에 나왔던 그런 네가 봤던 그런 영상들은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고 우리 동네에는 이런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너를 이런 식으로 도와줄 거고 뭐 바로 이게 막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게 10분 만에 이렇게 홍수가 나지 않고 우리는 몇 층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아이에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 코칭을 그 식사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예민한 아이인 거죠. 받고
지금 주기적으로 이제 아이랑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코칭을 받는 어머니신데, 아이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불안이 올라오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만들어 드리면 적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오셨는데 바로 그냥 해결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예, 제 라이브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 대화가 너무 바로 통해서 놀랐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특별한 게 없어요. 진짜 이 안내하기, 구체적으로 왜 홍수가 나지 않고 왜 물이 넘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줬더니 해결이 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신발에서 이게 수술이 떨어질까봐 아이가 걷기를 힘들어했다,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안 떨어지게끔 엄마가 좀 더 뭐 실로 꿰매서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엄마가 이게 떨어지면 어떤 걸 붙여줄 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거라는 거, 이거를 대안을 함께 주면서 이제 또 해결을 한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이거 이렇게 꼬매놓으면은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대안이 있어라고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상황도 마찬가지죠. 야, 비가 내려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멍 사이로 다 물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기지 않아. 그런데도 만약에 많이 오잖아? 그러면 엄마는 너를 안아서 집으로 어디로 데려갈 거고, 우리 집은 몇 층이기 때문에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 예, 이렇게 엄마가 어떻게 너를 피하게 해줄 것인지까지도 이제 대안을 주는 거예요.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도 이 소리가 왜 나는 건지, 제가 그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소리가 왜 나는 건지. 그러니까 안내방송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방송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못 듣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뭐 불이 날까봐 걱정하던 아이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네요. 지금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예, 그런 게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미아 포스터를 본 다음부터는 막 아이들이 아는 게 많아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불안해지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사실을 확인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훈육대화법, 저희 훈육 마스터 과정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그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훈육을 한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생색내기라고 해서 엄마가 이야기했었던 거, 너가 생각하고 선택한 행동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까지가 훈육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홍수가 나지 않았다, 너의 신발에서 수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소리가 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지진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하신 뭐 어른이잖아요. 이제 성인이라면 왜 지금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지, 지금 괜찮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근데 만약에 이런 지진이 발생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알람이 올 거고, 몇 분 안에 어디로 이동을 하면은 되고, 여기에서 안전한 지역은 어디고, 뭐 그런 것을 대피를 실제로 해본다든지, 이런 대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면 조금 불안하고 낮춰지겠죠. 그 다음에 사실 확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뭐 지진이 지금 어느 정도가 하루에 얼마큼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은 더 안정감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민민유님이 저도 불안이 높은가 봐요. 아이나 남편이 사고 날까봐 한 번씩 걱정해요. 문은 잠갔나 또, 예,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예, 많이 하고. 자,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안정감만 준다고 해서 불안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하고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고, 아이 스스로도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들도 있고, 결국에는 아이가 독립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줘야 돼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괜찮을 거야 라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고 별게 아니라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아이가 해야지 자꾸 새로운 거에도 도전하고 불안이 오더라도 이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히 그냥 피할 수 있어. 그냥 안 생길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불안한 아이들이 제가 썼었던 게 뭐 이런 지금 자연재해 얘기나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새로운 환경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뭔가 막 규칙에 너무 예민하거나 강박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완벽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너무 경직되는 거, 좀 새로운 거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이제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짜증내는 거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긍정 훈육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훈육에 있어서 긍정 훈육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훈육 수업을 하면서 훈육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일상적인 훈육, 그 다음에 긍정 훈육, 문제 해결 훈육, 주도권 잡기 훈육, 제가 그 4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일상 훈육은 이제 일상적인 걸 부모님들이 신뢰감을 높이는 그런 훈육이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긍정 훈육과 문제 해결 훈육을 보면, 긍정 훈육은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좀 고쳐줘야 돼. 불안이 높아. 이걸 불안이 낮춰줘야 되겠어라고 정확하게 인식한 거. 일상 훈육은 그냥 그런 게 아닌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거. 그냥 아이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으면 부모님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뭔가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제가 말하는 긍정 훈육은 목표가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바꿔줘야겠다.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성공의 경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막 너무 내가 막 규칙에 민감하거나 막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 상황에서 아이를 대화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문제 해결, 그 문제 해결 훈육이거든요. 그것보다 그걸로도 하죠. 훈육은. 예, 저한테 아이들이 오면은 긍정 훈육을 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오래 만난 아이들이 아니면. 그럼 그날 그냥 와서 하는 경우는 문제 해결 훈육을 써서, 특히 울고 떼쓰고 뭐 아이들이 막 공격적이고 이런 건 다 문제 해결 훈육을 통해서 멈추는데, 결국에 이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장기적으로 만드는 거는 긍정 훈육이에요. 그리고 훈육 마스터 과정을 해도 긍정 훈육을 할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그리고 특히나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문제 해결 훈육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안 되죠. 예, 이 아이들은 보통이 제가 7대3의 비율로 말씀을 드려요. 긍정 훈육이 7, 문제 해결 훈육이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치를 안 하는 아이를 이걸 고치고 싶다면 긍정 훈육으로 7, 그 다음에 양치를 안 하는 그 순간에 3의 비율로 훈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효과가 더 좋다. 네. 문제 해결 훈육만 해도 고쳐는 지는데 양치를 하기는 하는데 양치가 즐겁고 내가 양치 잘하는 아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10년 뒤까지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기질과 관련된 거, 특히 이제 불안함 이런 것들은 아이가 어떤 욕구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막 하고자, 내가 막 더 놀고 싶어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거다 보니까 특히나 더더욱 긍정 훈육을 해야 되고, 저는 9대1의 비율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막 이렇게 비율을 딱 정확히 나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네. 그러면 식사 같은 경우도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긍정 훈육으로 식사도 거의 대부분 하죠. 근데 식사에서는 단호한 훈육 하는 경우는 자리에 앉지 않거나, 그다음에 막 손으로 장난치거나, 그다음에 엄마한테 계속 뭐 책 읽어라, 뭐 이렇게 먹여줘라 시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훈육을 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다 긍정 훈육. 근데 불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가 뭐 에스컬레이터 움직여서 무서워서 못 하는데 그거를 뭐 여기서 탈 거야 안 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더 아이의 불안을 높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성공의 경험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는 안정감을 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불안해하는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줄까? 극복의 경험이 필요한 거야, 아이한테. 근데 그 극복의 허들이 높으면 어떻겠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막 그 에스컬레이터 타게끔, 응? 막 외적 보상하면서 이거 올라오면 엄마가 이거 사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은 더 역효과가 나겠죠. 아이들은 내가 부담을 느낄 때 부모님들이 뭔가를 요구하면은 아무리 큰 외적 보상을 주더라도 그걸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허들이 낮아야 돼요. 아주 작은 거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만드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물밑 작업이에요. 그리고 물밑 작업을 해서 목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주면서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큰 허들이 와도 얘가 가뿐하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불안한 아이들은요, 한번 그 불안함을 극복을 해도 또 만들어요, 새로운 거를. 근데 그때마다 이 과정을 만약에 내가 저 높은 허들을 넘기 위해서 이거 100으로 쪼개가지고 100번을 시도를 했어. 예를 들어 한 번 그래서 넘었어. 근데 우리 애가 또 다른 문제를 나한테 주네? 그랬을 때 이거를 100번을 해야 되진 않아요. 그게 90번, 80번, 70번 이거 너무 많은가? 10번으로 할게. 10번이었으면은 9번, 8번, 7번 이렇게 점점 그 횟수가 적어지죠. 그럼 아이 스스로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를 극복해간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쉽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아까 번개 쳐서 놀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막 번개가 실제로 치고 막 우르르 쾅쾅 하는 데서 막 극복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번개 치는 그림. 그 다음에 번개 치는 거를 이렇게 찍어놨어, 동영상으로. 그러면은 번개가 무서운 게 아이들이 소리 때문에도 그러니까 번개가 치고 나서 소리가 우르르 캉캉 오잖아요. 그게 같이 오면서 아마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되게 뭔가 번쩍번쩍 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리고 언제 올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조그만 화면으로 또는 그림으로 이거를 보면은 어때요?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번개가 쳐서 이 아이가 그 안에 서서 막 극복한 건 아니지만 번개가 나온 책을 봤어. 막 또는 번개맨을 좋아해. 그러면은 그런 걸로 그냥 연결을 시켜서 번개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번개맨 춤을 이렇게 멋지게 추는 거야 라는 정도로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예. 그런 걸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정감을 줬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안정감을 준 상태에서 성공의 경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밑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그 책을 보고 싶게끔. 그 엄마가 영상으로 찍어서 이걸로 성공의 경험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아예 그냥 누르기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책에 번개 그림이 나오지만 그게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영상을 엄마랑 같이 좋아하는 영상을 찍어놨던 걸 찾는데 돌리면서 그걸 꼭 지나가야 돼. 근데 이거 찾다 보면은 번개 사진 나올 것 같은데 괜찮겠어? 먼저 물어보고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거 못 찾겠네. 조금 아쉬움도 줬다가 그럼 엄마가 빨리 넘길 테니까 한번 좀 옆에서 기다려 볼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을 아주 작은 건데 그거를 극복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물밑 작업. 네. 물밑 작업도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할 게 많고 이게 제가 그 훈육 수업을 해보면은 부모님들이 물밑 작업하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일상생활 훈육 같은 거는 그냥 외적 보상 자체가 물밑 작업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양치를 싫어하는 아이면 양치가 끝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지 이런 보상을 강조하면서 물밑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외적 보상으로 기대감을 줘도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두려움이기 때문에요. 저는 누가 진짜 얼마를 준다고 해도 벌레를 이렇게 죽여라 그러면은 못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어떻게 우리 아이가 그 작은 도전을 하게끔 만들 것인가 물밑 작업을 고민하고 아주 작은 목표 행동을 했을 때
그걸로 성취감을 주는 거. 너가 이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한테 극복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성공의 경험. 근데 여기까지 해도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훈육 마스터 과정은 올해는 저희가 이제 바뀌어서요. 훈육에 대한 얘기는 뒤에도 하겠지만 VOD로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계속 코칭하고 또 아이도 초등학교 가고 엄마의 역할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미뤄졌는데, 이 훈육은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려고 해도 한글을 알아야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요즘에 문해력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수학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뭐 국어는 물론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더 기본은 뭐예요? 한글을 배우고, 그쵸? 한글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읽으면서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훈육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훈육은 어떤 솔루션, 이렇게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찾아보시면. 근데 안 통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기억 니은을 모르고 지금 어떤 순서로 이걸 읽고 주어 동사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해답지 같은 거, 수학 해답지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교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필요해서, 뭐 예민한 거나 뭐 식사나 아니면 공격적인 아이들이나 뭐 어떤 주제로 해도, 공부도 그렇고, 제가 요번에 공부 클래스도 운영하면서도 느낀 게 결국에는 훈육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훈육이 단호한 훈육 뿐만이 아니라 대화, 아이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생각하게 할 거냐,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불안이 높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신뢰감 쌓기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요,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그 예민한 아이들 불안함을 낮추는 3단계에서 안내하기, 대안 주기 한 다음에 마지막을 신뢰감 쌓기라고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해서 안내하고 대안 주고 마지막에 그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뢰감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 칭찬을 해도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거하고 친구가 칭찬을 하는 건 다릅니다. 그쵸? 네. 내가 직장 상사도요, 내가 존경하는 직장 상사가 나에게 칭찬을 하는 거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나에게 칭찬하는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었던 이런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고 너가 이것을 극복한 거야 이런 것들을 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대화를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겠네요. 자, 안정감을 주는 대화를 해요, 부모님이.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이가 채택할 것이냐,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을 그래도 귀 기울여 듣고서 아이가 불안함이 낮아지고, 아까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번개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상황에서. 그러면 부모님의 말에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말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이 안정감 주기를 해도 아이의 불안함이 낮아지지 않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긍정훈육을 가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물밑 작업을 하고 아주 작은 아이에게 아주 작은 이렇게 행동을 요구해도 아이가 안 듣거든요. 왜? 내 불안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긍정훈육이 잘 안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뢰감 쌓기가 오히려 더 먼저 돼야 됩니다. 언제? 불안함을 느낄 때 말고 일상에서. 왜냐하면 이 불안함이 부모님이 설명하고 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평상시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도 불안이지만 그 불안함을 안정감 있게 부모님이 이끌어주면서 아이를 안정을 시키려면 기댈 수 있는 언덕이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내가 봐도 내가 더 주도적이야, 내가 더 서열이 높아 부모님보다. 그러면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허용적인 부모님들이 예민한 기질, 불안이 높은 아이들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허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을 공감해줘야 되고, 이런 아이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아이라서 좀 공감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긍정훈육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분들은 긍정훈육이 안 된다고요. 긍정훈육을 해도 아이들이 안 통해요. 긍정훈육을 하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 막 아이를 항상 설득하고 막 진짜 막 쇼를 해야 되고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까지 되는데,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죠. 네. 부모님 입장에서 긍정훈육을 하니까 통하네, 문제가 해결이 되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공을 누구도 들여주지 않아요. 그 아이한테 그 하나를. 예. 꼭 지금 불안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아이를 양치를 하나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만 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를 발견해서 이거를 자꾸 해결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허용적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엄마랑 못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훈육이 잘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솔루션을 드렸을 때 바로 잘 해결이 되는 경우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훈육이 되거나 신뢰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경우. 또 뭐가 있냐면 1대1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우리 아이한테 딱 맞춤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되는데, 예, 또 연락이 오시죠. 응용이 안 돼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되는데 응용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계속 응용이죠. 우리 아이들은 계속 변수잖아요. 고정값이 아니고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개념을 이제 진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뭐 안정감을 주고 물밑 작업을 하고 알주시 메시지를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내가 파악하고 있고 이게 연습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응용이 되는데, 딱 그 답만 딱 할 때는 좀 응용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응용이 잘 되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런 대화들을 연습하고 아이와 문제 해결을 해오던 부모님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한계 설정을 더 넣어놨어요. 이 문제 해결 과정 안에는 아이를 생각하게끔 하고 대안도 주고 뭐 아까 얘기했던 생색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만족감도 느끼고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한계 설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 훈육의 과정 안에는. 제가 영상으로는 이제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낱개로 흩어져 있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안에서 대화로 녹여져 있는데, 이 문제 해결 훈육 안에서도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한계 설정은 부분적인 겁니다. 그 훈육 대화법 안에서. 근데 제가 이 불안한 아이들에게 한계 설정을 이 문제 해결에서 따로 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계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한 걸 의미하는데, 더 저는 명확한 한계 설정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한 거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이 느껴지는 불안함을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신뢰감이 안 쌓여 있으면 더더욱. 그리고 신뢰감이 쌓여 있어도 새로운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는 그동안의 극복의 경험이 있어도 금방 진정이 되더라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회피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다급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막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뭔가 빨리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내가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고 다음 날이 돼서 뭐 물밑 작업을 통해서 긍정훈육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한계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단호한 훈육이에요. 홍수 안 나. 홍수 안 나고 지금은 밖으로 나가야 돼. 엄마랑 안고 나갈 거야. 손잡고 걸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한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뗐어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막 긴장하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못 하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때로는 아이가 불안해해도 이런 명확한 한계 설정이 필요해요. 그게 아까 막 기댈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불안한데 엄마한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야, 엄마가. 기대면 무너질 것 같아, 막 모래성이야.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일단 기대. 여기가 네가 기댈 곳이야. 딱딱하게 그냥 딱 이거를 다른 생각 못하게, 홍수 안 나. 안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선택 안 하면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울더라도요. 언제까지 거기서 아이한테 맡겨둬도 얘는 결정을 못해요. 얘는 두렵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믿어봐 설명을 해도 못 믿어요. 지금 어떻게 한계 설정을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줘야 되죠. 봤지?
비 와도 아무 일이 없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계 설정을 먼저 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에 뭐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불안함이라는 거는 긍정 훈육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너무 이제 평상시에 훈육이 안 되는 아이들은 때로는 이런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그 발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했다는 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왔을 때 부모님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병원을 가서 온 데를 다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정신과도 이제 소아정신과도 예약을 해놓고 또 이제 오신 거죠. 불안을 약물로 이제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경우도 신중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만, 약물을 쓰더라도 부모님의 이런 대화나 이런 태도는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약간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건지 아니면 약물을 써야 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양분화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완의 개념이고 반드시 양육태도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뭐 약물을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감각통합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 상황에 맞게끔 이런 치료가 필요할 거냐, 어떤 치료를 할 거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건데,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부모님이 아이랑 대화하면서 이런 아이가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대화할 건지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죠. 꼭 불안이 아니더라도 생활에 있어서 이제 또 필요한 거니까. 삶은 그냥 생활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잘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특히 더 부모님이 불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실 때 이제 진짜 얘가 아픈 게 맞는 건지 떼쓰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오셨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서 못 걷는다고 하는 이 두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단계를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 부분은. 아이가 약도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약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약을 줬더니 그 백초 시럽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두고서 이제 가끔씩 먹이는데 배 아프다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애가 아프다고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그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약이 없으면은 아이가 또 불안해하고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아이가 이제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꿔줬었고, 그 발 아프다는 아이 같은 경우는 훈육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훈육이 전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이 한계 설정으로 해결을 했었던 경우죠. 물론 이 앞에 있는 긍정 훈육도 하고 했지만 한계 설정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걷다가 안아달라 그러고 못 걷는다 그러고 그러면 부모님이 설득하다가 안 되면 결국엔 다시 업어주고 이랬는데, 예, 그거를 지금은 엄마가 손에 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아이랑 같이 마트 가서 되게 재밌게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장난감도 사고 이런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마트를 가서 많이 사게끔 만들고, 차가 없어, 걸어와야 돼.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합쳐진 거죠, 이게 훈육이랑. 그래서 아이가 사실은 그냥 혼자 걸어왔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걸어왔으면 성취감 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아니나 다를까 못 걷는다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긍정 훈육으로 물밑 작업을 했다가도 문제 상황이 되면 바로 문제 해결 훈육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화를 해도 전혀 안 통하니까 이제 그때는 한계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 엄마가 안고 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다 여기다 놓고 너를 안고 가야 돼. 그럼 여기 네가 산 장난감이랑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엄마가 안고 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만날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집까지 다 걸어가라 그러면 아이한테 너무 또 높은 어들이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엄마가 뭐 여기다 내려놓고 전화를 할 수 있어 라든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솔루션을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생각해도 내가 그래도 한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가서 거기에서 아빠를 부르는 게 이것도 지키고 안겨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잠깐만 생각해도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드는 이제 그런 디테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명확한 한계 설정을 해서 아이가 조금은 걷게 만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 성취감도 줄 수 있고, 걸어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해서 이게 뭐 아이가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겪어서 마음에 심리적으로 많이 상처를 입어서 그런 경우에는요, 그 아이의 마음을 다 이렇게 그 아이가 좀 다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공감해 주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 어떤 좀 아이가 감각적인 예민함이라든지 좀 훈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아이가 불편함을 좀 겪은 경험, 인지에 왜곡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2번 나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 신뢰감 쌓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 질문을 좀 오늘 내용 들은 것 중에서 우리 아이는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예, 또는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도 될까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좀 넣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많죠. 예. 골목길도 기피한다. 소리도 지르고 혼도 내봤다. 자,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혼내면은 더 아이가 거부를 하게 되고요. 소리를 질러서 엄마랑 지하 주차장을 지나갔더라도 그 다음번에 갈 때가 아마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하 주차장은 왜 깜깜한지 지금 몇 살인지를 안 적어주셨는데 나이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두운지, 그리고 그 주차장에는 차들이 아이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소리 때문에 차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두워서 그런 아이도 있고요. 센서 불빛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이 켜지니까 그런 게 무서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공기도 좀 차갑고 약간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쵸? 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잖아요. 그런 온도에 민감한 아이들도 어쨌든 뭔가 변화가 느껴지니까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싫은데 그 주차장을 갈 때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아이가 보이는데 컨디션이 특히 안 좋을 때는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엄마의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왔으면 그 결합이 되면서 더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여기에 대입을 해보자면 주차장이 왜 있는지를 안내해주고 주차장에 갔을 때 엄마가 어떻게 보호해줄 건지 손을 잡는다든지 안고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피할 수 있는 방법들 눈을 가리고 간다든지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빨리 눈을 가리고 빨리 하면서 간다든지 아니면 좀 자동차를 앞쪽으로 옮겨서 매번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앞쪽으로 좀 가까운 곳에 옮겨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차를 탈 수 있게끔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외부 주차장이다 됐는데 뭐 눈이 쌓여 있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더 좋겠죠. 그러면 아이가 지하 주차장에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공의 경험이 아까 정말 좋아하는 뭐 키즈카페에 빨리 가야 돼 이런 물밑 작업을 해놓고 주차장 바로 그냥 나오자마자 앞에다가 그 차를 대놓고 바로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감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걸로 했는데도 아이가 뭐 앞에서 안 타려고 하고 도망가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한계 설정하는 거죠. 주차장 가서 탈 거야. 오늘 키즈카페 안 갈 거야. 한계 설정해서 아이가 키즈카페 안 간다고 하면요 안 가면 돼요. 네, 훈육의 성공은 아이가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가 그걸 생각하게 하면 돼요. 내가 지하 주차장을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키즈카페 못 갔더라도 아이가 주차장을 안 가서 못 간 거잖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뒤늦게라도 갈까?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는 한번 노력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런 한계 설정을 통해서 또 아이가 깊이 있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다 훈육입니다. 요게 지금 되게 좋은 예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미용실 의자에 앉는 걸 무서워해서 요것도 제가 많이 행동 수정해서 많이 고쳤습니다. 네. 집에서 머리카락 정리해 주는데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잘 때만 집에서도 가위로 자르는 거 힘들어 해가지고 잘 때만 잘라주시는 또 부모님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죠. 이게 초등학생 돼서도 제가 만났던 아이는 9살인가 10살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너무 싫어하니까 이게 극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아토피 때문에 라면을 안 주는데 머리 자르는 날만 이제 라면을 끓여주면 라면을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거의 막 머리가 장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미용실을 무서워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머리를 왜 잘라야 하는지,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아이도 생각하게끔 해주고 대안을 주는데 너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 어떤 뭐 이런 그 소리가 싫을 수도 있고 가위가 닿는 게 싫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만지는 게 싫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도 또 지금 연령이 없네.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의 방법은 똑같은데 연령이 어리면 좀 더 이것을 의성어, 의태어의 아이 눈높이에 맞춘 표현이 필요한 거고요. 연령이 높고 대화가 잘 되면은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의 또 예시들을 주는 거라서 좀 다른데, 어쨌든 제 생각에 유아일 것 같아요. 음. 느낌의 이런 비슷한 게 초등학생은 많지가 않고 유아기 한 4, 5세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음, 집에서 머리카락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봐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다. 미용실에 앉아있기만 아마 이거 성취감 주기로 하신 것 같아요. 목표 행동을 하게끔 한 것 같은데 목표 행동을 물밑 작업 없이 앞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아이한테 그냥 두려운 경험일 뿐이에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 앉았다 오늘 끝 엄마가 얘기해서 나 미용실에 한 번 앉아서 다시는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물밑 작업을 미용실에 머리를 다듬고 뭔가가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 미용실이 좀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든지 거기에 뭐 이런 어떤 그 미용실에 대한 좀 긍정적인 걸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미리 부탁을 해서 미용실에 갔는데 엄마가 잘라줘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가서 그냥 제가 많이 썼던 거는 가서 아이들이 있으면 끝에 머리만 살짝 한 번 자르고 그냥 와요. 아빠가 자를 때 뒤에서 쳐다봐 첫 번째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가서 자르고 끝나. 뭐야 이게 벌써 끝나서 그냥 와. 그 성취감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 하게끔 해주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어깨가 뿜뿜 올라가게끔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는 게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 이 얘기를 안 했네. 성공의 경험은요. 그것만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정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같이 느낄 때 이것도 함께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성취감 주는 게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평상시 이제 신뢰감 쌓기가 같이 들어가 줘야겠죠. 네. 아유, 애 하나 사람 만들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했는데 예, 예전에는 이렇게 예민하고 그래도 그냥 막 그냥 꿀밤 한 대 쥐어받고 예? 그냥 성격 이상하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기도 했던 것 같고요. 가족도 이제 대가족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가족 친지들이 그 커뮤니티 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자식이 2명이어도 옆집에서 키우는 것도 보고 이런 게 배움의 기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진짜 글로 배우고 저한테도 영상으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보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는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는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의 관심이 그만큼 또 많아진 게 아닌가?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음, 우리 아이들 예민하고 불안함이 높은 아이들은 그만큼 아는 게 많다는 거이기도 하니까 네,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지적인 부분이 얘기 나와서 또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불안함이 높은 게 새로운 걸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인지적인 왜곡 정보가 막 들어오면서 우리도 막 훈육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듯이 아이들이 더 불안하잖아요. 뭐 애착 36개월 이런 막 더 불안해지고 이런 것처럼 아는 게 많아지면서 불안해지는 게 아이들도 있는데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지능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아이가 인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불안함과 짜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그러니까 또래보다 이 상황에 대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꼭 뭐 지능이 낮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면 하나는 이해를 좀 시켜줘야겠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까 안내하기처럼. 근데 또 이게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아이가 너무 상상해서 확대 해석을 하면서 불안해지는 건지, 이것도 조금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7세 아이가 고속도로에서, 명절에 막힌 도로에서 두세 번 힘들었던 이후에 고속도로만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국도로 가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요, 주말에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뭐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럴 때요,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다 그 전주에 해결을 합니다. 예, 사람이 많은데 가지 않아요. 항상 그 휴가를 내고 평일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3, 40분 거리도 고속도로로 가는 경우에 진땀을 뺀다고 하는데, 자, 이거를 한번 그럼 접근을 해볼까요? 우리 민님이 지금 계시다면은 답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말놀이를 하면서 힘들지 않게 도착하고, 고속도로로 와도 힘들지 않지 즐거웠자 하면서 벌써 그러네, 생색내기까지 잘 해주고 있는데 엄마가 이거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쵸? 1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30분 동안 계속, 왜냐면 아이가 그냥 바깥에 보면서 놀 수도 있고 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즐겁게 가면 되는데, 이거 계속 아까 친구와 수다를 떠는 식으로, 처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결 방법이 친구와 수다 떠는 식으로 가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아이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자꾸 그냥 엄마랑 놀이를 하면서 지금 전환을 시키는 거니까, 고속도로 갈 때마다 엄마 어떤 놀이 할 거야? 거의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고속도로라는 것이 왜 있는 건지, 그쵸? 그리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고속도로로 안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길로 가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대안을 조금 줘야겠죠. 하지만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얘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차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을 엄마와 놀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림이 너무 힘들면, 좀 제가 이거는 혼자 놀이에서 설명드리는 개념인데, 적극적인 놀이와 소극적인 놀이를 분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랑 말놀이나 이런 거는 부모님이 함께 해야 되는 적극적인 놀이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소극적인 놀이는 뭐가 있어요? 음악을 틀어놓으면 아이가 혼자 노래를 따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뭐 퍼즐, 뭐 거기서 뭐 퍼즐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차 안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과자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대안들을 조금 마련해 주고, 성공의 경험은 당연히 짧은 거리, 짧은 거리로 해야 되고요. 아이한테 한번 이렇게도 해보는 거죠. 먼 거리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아이가 좋아할 만한 뭐 뽀로로 테마파크가 있다, 그쪽에. 아니면 뭐 그런 걸로 물밑 작업을 해놓고 아이가 선택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생각하게끔. 저기를 가려면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엄마가 여기는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계속 말놀이를 해줄 수가 없거든. 그러면은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여기 그냥 키즈카페, 뽀로로 키즈카페에 갈 수도 있는데, 너가 만약에 원하고 그걸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고속도로를 달려서 뽀로로 테마파크를 가보려고 해. 너의 생각은 어떤지. 누가 결정한다? 아이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키즈카페를 선택해도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뭘 하면 돼요? 테마파크를 못 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또 이제 기약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그래도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엄마가 조금 힘든 거니까 대안을 좀, 소극적인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 조금 더 짧은 거리를, 기간을 좀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더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익숙해지기가 힘드니까.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고속화 도로는 많잖아요. 꼭 고속도로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용을 하면서 아이가 해보거나, 뭐 그런 방법을 꼭 극복해야 한다면, 꼭 극복해야 한다면 그런 거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불안이 높은 가족이라서 되게
고속도로 달리는 거를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확률을 항상 얘기를 해서 자주 달리면 안 좋다 막 이런 게 많아서 예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양양에 이렇게 집을 하나를 이렇게 바닷가 앞에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거기로 여행을 갔는데 다 자가로 그냥 요즘에 서울에서 금방 가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 양양에 그 강원 그게 있었어요. 갑자기 나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아무튼 항공사가 강원 아무튼 있었어요. 그게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양 코스가 있어도 우리만 비행기 타고 나는 비행기가 사실 더 불안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불안했는데 남편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이동하고 참 사람들이 사서 고생한다고 예, 그랬던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차를 가지고는 갔는데 예, 그럴 정도로 어른들도 예, 그러고 삽니다. 예, 예. 그래서 경험을 이렇게 힘들다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를 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안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예, 불안한 아이도 있고요. 불안하지만 나름대로 잘 달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불안함 때문에 어른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불안함을 다루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불안함도 건강한 감정이죠, 그쵸? 예, 불안을 느껴야지 내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가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과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불안함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래 친구들이 다가오면 무섭다고 한다. 미끄럼틀 타고 또 친구들이 오면 다시 내려오고. 이 나이가 지금 없는데 유아기일 것 같아요. 한 4살? 어, 한 4살, 4살 정도 될 것 같은데 도윤이 김도윤 도윤이가 아이 이름이 아니죠. 김도윤님. 예, 몇 살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질이죠. 그리고 경험적으로는 친구 때문에 친구가 확 다가와서 무서운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친구 경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친구 경험이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여 친구가 다가오면 귀 막고 만지면은 막 싫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답변을 한번 다 같이 써볼까요? 5살, 예, 5살. 안내해야 되죠. 놀이터에 가면은 여러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미끄럼틀 올라올 때 엄마가 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부딪히지 않게끔 해주고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괜찮은 거야. 친구가 와도 너한테 여기는 다 같이 하는 거야. 이거를 그 문제 상황에서 얘기하면 아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먼저 친구가 가까이 다가올 것 같으면은 조금 부딪히지 않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있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를 확인시켜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공의 경험은 좀 익숙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한 놀이터 새로 생긴 놀이터에 대해서 물밑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 기대감을 갖게 한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가면 거기에 친구들이 있을 거야. 친구들이 있어서 안 논다고 하면은 오늘 안 놀면 거기는 또 못 가. 오늘 가면 멀어서 자주 갈 수는 없는데 오늘 가서 잘 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이제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짧게 거기서는 시간을 짧게 보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놀이터에서 안 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만 가고 나 놀고 싶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밑 작업이 필요해. 놀이터 갔다가 다음에 저기 마트 가는 게 다 이미 미리 물밑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이터 가서 잠깐 놀고 친구가 별로 없을 때 조금 놀고 기분 좋게 논 다음에 마트 가는 거지. 예, 그러면 아이는 마트 때문에 그 놀이터에서 나온 건데 우리 부모님은 뭘로 성취감 줄 수 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싫어하지도 않고 놀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익숙한 곳에서 친구를 익숙한 엄마와의 아이와 잠깐 만나게 해준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또래 거부하는 아이들은. 그런 것도 이제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친구 경험을 성공의 경험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친구가 엄마들끼리 애들끼리 냅두고 친한 엄마들끼리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엄마들끼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서로 뭐 스티커 교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긍정의 경험을 만들어주면서 성취감을 줘야 돼요.
예, 친구들 많이 없을 때 가는 거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은 방법이죠. 예. 우리 해피님은 놀이터를 무서워해서 아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잔뜩 사서 먹고만 왔다. 오,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러다가 점점 같이 그네 타고 아는 척하고 이게 지금 다 단계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그쵸?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준 거죠. 미용실이랑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김보현님은 놀이터는 다 같이 쓰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차라리 놀이터 안 나오고 안 논대.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놀이터가 보상일 것 같아도 내가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가 그 놀이터를 안 나가면 지금 아쉬움이 없는 거니까 아쉬움이 생기게끔 물밑 작업을 할 필요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도 결국 훈육인데 훈육에서 자꾸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훈육이 아이한테 바람직한 기준을 알려주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훈육을 통해서 아이한테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주는 건 맞는데 아이들한테 그 기준만 계속 강조를 하면은요 결국엔 그건 그냥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다 같이 노는 거, 뭐 그다음에 뭐 차를 탔을 때는 카시트를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는데 뭐야? 아는데 싫은 거죠. 아는데 힘든 거죠. 양치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만 강조를 했을 때는 이 아이들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24개월 이전의 아이면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후의 아이들이라면 기준은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싫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내가 이 행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훈육이거든요. 그러면은 불안한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도 결국에 큰 틀에서는 훈육인 거예요. 훈육은 단호한 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행동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훈육이니까 갑자기 훈육 강의가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놀이터는 다 같이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거기서만 끝난다고 했으면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럼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안 하게 된 거니까 이런 경우면은 오히려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힘든 거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는 어떤 시간대가 친구들이 많이 없던데 그때 가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없는 상황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놀이터에 가서 혹시라도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 앉아서 그 과자만 먹고 오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대안을 주면서 아이가 친구들도 조금 관찰하게 해주고 좀 재미있는 친구를 찾아보자고 아이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예민한 기질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그룹 코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이게 그룹 코칭이 같이 이게 소개가 됐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저희가 한 번 하고서 안 했거든요. 예민한 그룹은 한 3년 전인가. 그냥 거의 1대1로만 계속 했었는데 예, 계획이 5월 달 정도에 할 예정이에요.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훈육 VOD가 나오고 4월 달에 공부 클래스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그 예민한 그룹이나 지금 식사 중에서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속 수업들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라이브에서 본방에서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2시간 채웠네요. 예,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